엄마,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좀 도와주려고 왔다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짐이 든 박스 3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내 노후인가 싶었습니다. 2025년 발표된 노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 중 자녀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 약 10명 중 4명은 같이 살수록 눈치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처음엔 내가 원해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간 겁니다. 외로워서 간 겁니다. 쓸모 있고 싶어서 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대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퇴직 3년 이내라면 꼭 들으십시오.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월급이 멈추고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을 건넬 일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이 자식입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생활비를 아끼게 해주면서 나는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필요함이 길어지면 고마움은 줄어들고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고맙다는 말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의무가 되었구나. 내가 선택한 동거가 어느새 나를 작게 만들고 있구나.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효도하는 딸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위라도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갑니다. 노후는 참고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듣다 보시면 어디선가 본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 친구 이야기 같기도 하고 지난 여름 전화통화에서 울먹이던 내 언니 이야기 같기도 한 느낌이요. 그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얻어가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31년을 사신 박순자 씨, 올해 72살이에요. 그 집에서 남편과 살림을 시작했고 2 아이를 키웠고 첫 손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순자 씨가 직접 씨앗부터 키운 제라늄 화분이 있었어요. 봄마다 붉게 피어나는 꽃이 순자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안방 서랍 맨 위 칸에는 20년 넘게 모아온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남편과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사진, 동창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남편이 마당에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첫 겨울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조용했는지. 남편이 보던 뉴스가 끝나고 거실이 조용해질 때 그 조용함이 순자 씨를 짓눌렀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내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런 순자 씨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순자 씨는 처음엔 사양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희 살림에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그런데 딸은 한 달 동안 매주 전화할 때마다 권했고, 사위도 직접 전화해서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사위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진심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짐을 쌌습니다. 31년치 살림을 정리하는데 사흘이 꼬박 걸렸어요. 버릴 것, 줄 것, 가져갈 것을 나누다 보니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싶은 감각이요. 오래된 주전자, 남편이 쓰던 찻잔, 애들 어릴 때 쓰던 밥그릇들. 버리자니 가슴이 아프고 가져가자니 딸 집에 짐이 될 것 같아서요. 결국 짐박스 3개. 그것이 딸 집으로 들고 간 31년의 전부였습니다. 이삿짐차에 박스를 싣고 나서 순자 씨는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텅 빈 거실에 오후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햇빛만 따뜻했어요. 순자 씨는 그 햇빛을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잘 가, 우리 집.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하고 문을 닫았어요. 딸 집 첫날 밤은 낯설었습니다. 침대는 새 것이었고 이불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 모양이 달랐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달랐고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랐어요. 낯선 동네의 아파트 불빛들이 층층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잘 왔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딸이 퇴근 후에도 자주 안아주었고 손주들이 할머니 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주말엔 다 같이 외식도 하고 공원에도 갔습니다. 사위도 살갑게 대해줬고 저녁 밥상은 항상 풍성했어요. 순자 씨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잘 왔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야근이 늘었고 사위는 퇴근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손주들은 학원이 끝나면 각자 방에서 태블릿을 보았어요. 저녁 식탁에 모이는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아침에 손주 밥 차리고 낮에 청소하고 저녁에 반찬 만드는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진짜로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맙다는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라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순자 씨가 반찬 10가지를 해놓아도 맛있다 한마디도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사위는 수저만 들었다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서러운 건 고맙다는 말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순자 씨는 그 서러움을 혼자 삼켰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려면 참아야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반쯤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딸이 잠시 있다가 작게 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말하기가 좀 그래서 순자 씨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멎고 나자 2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순자 씨는 설거지통 손잡이를 꽉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고맙다는 말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서러운 건
내가 짐이 되었다는 걸 자식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채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순간 문틈으로 흘러나온 그 말 한마디가 순자 씨 가슴에 오래된 모처럼 박혔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박스 3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짐을 다시 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박스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들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어떻게 될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위 눈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딸이 나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들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딸을 지키는 길이고, 나를 지키는 길이고, 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이었어요. 나 다시 나가서 살려고. 너희도 생활이 있고,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나이에 내 공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요. 엄마, 내가 불편하게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한테 안 좋은 것 같아.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하거든. 내가 나가야 우리 더 오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순자 씨는 딸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은 남편 퇴직금에서 썼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방에서 첫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내 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어요. 처음엔 딸이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나간 것 같다고, 자기가 모자란 딸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요? 그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가벼웠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함께 살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도 웃으며 받았어요. 그래, 엄마가 갈치조림 해놓을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 전화 끊고 나서 순자 씨가 혼자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공간이 생기자 그리움이 살아났습니다. 거리가 생기자 관계가 살아났어요. 공간을 잃으면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존재감이 줄어들면 관계도 함께 쪼그라들어요. 순자 씨가 몸으로 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식 곁에 오래 있고 싶다면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 올해 66이에요. 부산 출신이신데 딸 결혼 후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10년째 무릎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인데 5년 전부터 정형외과 의사한테 빨리 MRI 찍으시고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손주 돌봄 때문이에요.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둘의 일과를 정숙 씨가 자연스럽게 맡게 됐습니다. 아침 8시에 첫째를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11시에 어린이집 둘째를 데려오고 오후 2시에 첫째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4시에 둘째 낮잠을 재우고 5시에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외 없이요. 정숙 씨의 병원 예약은 3번 취소됐어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오늘 단축 수업이에요 라고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2번째는 손주 첫째가 갑자기 열이 나서 조퇴를 했을 때였습니다. 3번째는 딸이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이 잡혔을 때였어요.
정숙 씨는 그때마다 병원에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생겨서요.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요? 집안 사정. 자기 무릎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집안 사정보다 항상 뒤였습니다. 정숙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손주 밥을 차리고 8시에 첫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9시예요. 그 사이에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면 11시가 되고 어린이집에서 둘째를 데려오면 12시예요. 점심 먹이고 낮잠 재우면 2시이고 2시 반부터 첫째 학원 버스 기다리고 3시 반에 귀가하는 첫째 간식 챙기고 5시에 저녁 준비 시작합니다. 그게 끝나면 저녁 7시예요. 딸이 퇴근해서 오면 정숙 씨는 그제서야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이고 잠깐 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서 설거지 마무리를 했어요. 취미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수채화 그리기는 물감 세트가 서랍 안에서 굳어가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개 모임에는 2달 연속 빠졌어요. 오전 수영 강습은 등록은 해놓고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서 이번 주 목요일 만날까?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면 정숙 씨는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나도 가고 싶다. 그 마음이 가득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손주를 누가 데리러 가나? 이 생각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반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카톡방에서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사라졌고 생일 축하 메시지도 깜빡 잊는 날이 생겼어요. 정숙 씨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 일정이 없는 삶은 서서히 지워지는 삶입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지워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딸을 돕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오후였어요. 손주 첫째 손을 잡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힘이 쑥 빠지면서 계단 중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주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정숙 씨는 통증이 번쩍했는데도 아프다는 말을 못했어요. 손주가 놀랄까봐 손주 손을 먼저 잡으면서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그냥 발이 조금 미끄러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무릎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손주 달래기 바빴어요. 그날 밤 딸이 퇴근해서 와서 정숙 씨 무릎이 부어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나 때문이잖아. 내가 무릎 나쁜 거 알면서 너무했어. 정숙 씨는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자기가 좋아서 한 거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정숙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딸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말하면 딸이 나를 차갑게 볼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며칠을 이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말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딸과 둘이 있을 때요. 딸아, 엄마도 이제 병원 다녀야 해서 매일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 주 입원까지만 도와줄게.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진작 말해줬어야 하는데. 그 말에 정숙 씨가 오히려 울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까 서운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드디어 말해줬구나라는 표정이었어요. 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2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의 건강관리나 여가 활동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자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돌봤다고 답했어요.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지워갔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정숙 씨는 주 2회만 손주를 돌봅니다. 나머지 날엔 병원을 가고 수영을 하고 목요일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얼마 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여.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시간을 되찾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얼굴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안도감이 돼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말순 씨, 올해 70살이에요. 충청도 말씨가 정겨운 분인데 허리 디스크와 양쪽 무릎 연골 손상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작년 봄,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찰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내년엔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수술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못 걷는다는 말. 그 네 글자가 말순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의사 말이 맞다는 걸 말순 씨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점점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처음 몇 발자국이 너무 아파서 잠깐 멈춰 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말순 씨는 등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 손주 도시락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넣고 불고기 조금 넣고 방울토마토도 씻어서 넣어야지. 파스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한데 손은 이불을 쥔 채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날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무너지기 직전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멈추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더 그래요. 말순 씨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시부모 봉양, 남편 내조, 자식 셋 뒷바라지. 단 한 번도 나는 오늘 쉴게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참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중에 하자며 미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드디어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말순 씨는 손주 돌봄을 당연히 맡았습니다. 자식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말순 씨 스스로 가겠다고 했어요. 내 새끼 낳은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점점 나빠졌고 무릎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파스가 상비약이 됐고 소염진 통제를 매일 먹게 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희생은 사랑이지만 자기 소멸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순 씨는 이 말의 의미를 머리로는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몸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한 건 쓰러진 뒤였어요. 어느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손주 아침밥을 차리다가 주방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냄비를 잡으려다 같이 쓰러진 겁니다. 손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딸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말순 씨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하얀 천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못 걷게 되면 그게 오히려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건강해야 자식이 덜 걱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되면 손주 돌봄은커녕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 말이 그제야 살갗으로 와닿았습니다. 퇴원 후 말순 씨는 딸에게 말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말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말하면 딸이 난처해야 할 것 같았고 내가 너무 못된 엄마처럼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이제 손주 돌봄 못하겠다. 엄마 몸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 말 언제 해줄까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가 힘든 거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먼저 말해야 내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 말순 씨가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힘든 것을요. 그런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고 있으면 자식은 괜찮은 줄 압니다. 말순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요가를 해요.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과는 한 달에 2번 근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말순 씨가 먼저 연락합니다. 딸 집에 가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어요. 멈추자. 오히려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순자 씨는 공간을 잃었고, 정숙 씨는 시간을 잃었고, 말순 씨는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세 분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되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되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려웠고, 결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되찾고 나서 세 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더 일찍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노후를 지키는 4가지를 하나씩 깊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제력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지, 자식한테 돈 얘기를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말이 작아집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자식에게 받는 상황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자식이 기꺼이 드립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달라져요. 커피숍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걸 사도 되나? 자식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한테 생일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도 이게 낭비인가 싶어지고요. 미용실 가고 싶어도 또 돈 쓰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발목을 잡아요. 이게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이 작아집니다. 자식이나 사위가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이 있어도 선뜻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서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심리적으로도 의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깊어지면 자존감이 흔들려요. 자존감이 흔들리면 관계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했던 말들을 점점 못하게 되고요.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 억눌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엉뚱한 방향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속에서 천천히 병이 돼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살의 딸한테 매달 30만 원씩 받는데 받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다고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받을수록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70년을 살아온 내가 이제는 자식의 용돈으로 사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져요.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다는 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선택권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커피숍에 가고 싶을 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자유예요. 친구 생일에 마음 담아 선물 하나 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 집이 불편하면 나와서 내 집을 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힘이 있는 사람은 눈치를 덜 봅니다. 눈치를 덜 보는 사람이 더 당당하게 말하고 더 당당한 사람이 더 존중받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일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와 심리적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경제적 자립이 심리적 독립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관계에서도 건강합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연금이 적거나 퇴직금이 이미 소진됐거나 건강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경제적 자립이 안 되더라도 그 방향을 포기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전략,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 활용, 주거비를 줄이는 방식.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비용을 내가 감당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자식도 그 눈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가진 부모를 더 존중합니다. 돈이 없으면 말이 작아집니다. 그러니 내 경제력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목소리를 지키는 일이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당당합니다. 당당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사랑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공간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면 방 하나, 집 하나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공간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공간은 내 존재가 숨쉬는 자리이고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이에요. 자식 집에 살면서 방을 하나 받아도 그 방이 진짜 내 공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그 집만의 리듬이 있어요. 몇 시에 불을 끄는지, 주말 아침엔 어떻게 지내는지, TV 볼륨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 집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요. 오전 내내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놓고 싶어도 손주가 자고 있으면 못해요. 오랜 친구를 불러서 부엌에서 같이 전이나 부치며 수다를 떨고 싶어도 사위 눈치가 보입니다. 방이 있어도 쉼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자식 집이에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진짜 쉬기는 어렵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말수가 줄고 의견을 내는 일이 사라져요. 어느 날부터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공간이 줄어들수록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줄어든 사람은 자식 눈에도 점점 투명해져요. 처음엔 자식도 눈치를 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투명함이 당연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투명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관계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내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순자 씨가 독립하고 나서 딸이 먼저 전화한 것 기억하시죠? 매일 보던 엄마가 없어지니 비로소 보고 싶어진 겁니다. 당연함이 그리움으로 바뀐 거예요. 내 공간은 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공간에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나다워질 때 자식과 만나는 시간이 비로소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움으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자식 집에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작아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공간을 잃으면 사람은 원래 작아집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라도 그 방이 내 방이면 됩니다. 내 화분을 놓을 수 있고 새벽에 불을 켜도 눈치 볼 필요 없는 그 공간이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세 번째는 내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노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돈은 방법을 찾으면 다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70대에 흘러간 시간은 70대로 돌아가서 다시 쓸 수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70살의 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 봄이 어떤 봄으로 기억되느냐가 오롯이 지금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자식이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내어주고, 부탁하면 또 내어주고, 미안해 할까봐 거절 한마디 못하고 또 내어주고요. 그렇게 내 시간이 점점 비어갑니다. 자식 스케줄에 종속된 하루가 어떤 건지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하루가 아닙니다. 손주 등교 시간, 학원 픽업 시간, 저녁 준비 시간이 먼저예요. 내 일정은 그 사이 남은 틈새 시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그 틈새가 생각만큼 생기지 않아요. 어쩌다 한 시간이 생겨도 뭘 해야 하나 생각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취미가 사라집니다. 한때 즐겨하던 뜨개질, 수채화, 화초 가꾸기가 손을 놓은 사이 멀어져요. 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카톡방에서 이번 주 목요일 만날까? 메시지가 올라와도 못 간다는 말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방에서 나 혼자 조용해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일정이 달력에서 하나씩 사라져요. 내 일정이 없는 삶은 서서히 지워지는 삶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손주 할머니인가, 딸 엄마인가, 아니면 나는 나인가? 그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는 날이 와요. 반대로 내 시간을 회복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정숙 씨가 주 2회로 손주 돌봄을 줄이고 나서 수영을 시작했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좋아 보여. 시간을 돌려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살아나요. 이야기할 것이 생겨요. 자식과 만날 때 나눌 이야기가 생깁니다. 나는 요즘 수영 배우는데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영화 봤는데 오랜만에 엄청 웃었어. 이런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는 엄마가 자식에게도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요. 자식도 사실 이런 엄마를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삶을 사는 엄마, 활기 있는 엄마. 그 엄마 곁에 있으면 자식도 에너지를 받거든요.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된 일정 하나를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엔 수영, 목요일 점심엔 친구 만남,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나들이. 이런 것들이 당신이 당신임을 확인해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게 이것이에요. 거리를 두라니, 그러면 자식과 멀어지는 게 아닌가요? 정반대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역설이 관계의 진실입니다. 가까울수록 당연해지는 심리가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항상 거기 있는 것은 소중한 줄 모르게 돼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엔 모르는 것처럼 항상 곁에 있는 부모의 존재가 어느 순간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당연해지는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항상 곁에 있을 때보다 출장 다녀온 후에 더 반가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리움이 생겨요. 만나기 전부터 기대감이 있고 만나서는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쉽습니다. 그 감정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순자 씨의 딸이 독립 후에 먼저 전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보던 엄마가 없어지니 비로소 보고 싶어진 거예요. 당연함이 그리움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리입니다. 처음엔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의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거리가 곧 사랑을 지속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물리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로 20분에서 1시간 거리가 많은 분들에게 맞는 거리라고 합니다. 너무 멀면 급한 일에 대응하기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심리적 경계가 흐려지기 쉬워요. 물리적 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적 거리입니다. 자식 집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 것, 자식의 육아 방식이 나와 달라도 존중해주는 것, 연락은 하되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거리가 유지될 때 자식은 부모가 나를 존중해준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자식이 더 자주, 더 기쁜 마음으로 먼저 연락을 해요. 거리가 관계를 지키고 거리가 사랑을 이어줍니다. 잠깐 자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자녀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식도 모릅니다. 부모가 힘든 걸. 이건 진심이에요. 자식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잖아요.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하고 아파도 별거 아니야라고 합니다. 자식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 줄 알고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도 원래 좀 저러시지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아이들 사교육비, 부부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들. 이 모든 것을 안고 살면서 부모님을 세심하게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빠서 놓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말해주지 않으니 몰라서 놓치는 거예요. 관계는 쌍방입니다. 자식이 헤아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엇갈립니다. 부모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나 이게 힘들어. 나 이건 못하겠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이 말들이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작게, 일찍,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말순 씨의 딸이 그 말 언제 해줄까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당신 편입니다. 말을 믿어주세요. 자식을 믿고 말하세요. 성숙한 관계는 텔레파시가 아니라 대화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아무 말 없이 희생해 오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 희생이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족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노후는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드디어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또다시 희생으로 채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멈추지 못하는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이고 그 습관이 나도 힘들게 하고 자식도 힘들게 합니다. 희생을 미화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다 주고 살았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몰라줘.
그런데 결국 혼자야.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 이 상처들이 생기는 이유는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균형이 무너지면 언젠가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이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공간에서 건강하게 쉬어야 자식이 부모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채우며 활기차게 살아야 자식과 만나는 시간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 반대도 맞습니다. 내가 서 있으면 관계도 서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자존심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오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에요. 나는 이 나이에도 내 삶을 내가 이끌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노후를 품위 있게 삽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식에게도 존중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결심해 보세요. 내 경제력을 지키겠다. 내 공간을 찾겠다. 내 시간을 돌려받겠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 이 중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한 걸음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나머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언니가, 당신의 이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건네주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선물입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경제력, 내 공간, 내 시간, 그리고 적당한 거리,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자식과 오래, 건강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어요. 노후는 참고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그 삶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